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돈가방을 실은 현금 수송차가 대전의 한 은행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은행 직원이 차에서 내리고 묵직한 돈가방을 손수레에 올리려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4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에 맞은 직원은 쓰러졌고 그 사이 괴한은 재빠르게 현금 3억 원이 든 돈가방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한 은행원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간 이 사건의 범인은 20년이 넘도록 오리무중. 범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대전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예, 21년 전 발생했던 미제 사건입니다. 미제 사건. 저희가 참 이렇게 미제 사건을 리뷰해서 전해드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참 요즘처럼 CCTV가 막 곳곳에 촘촘하게 박혀 있었던 때가 아니다 보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았구나.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더더욱 좀 의아한 것이 아무리 20여 년 전이라고 해도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은행 강도 사건. 야, 이게 어떻게 이랬을까요? 일단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대전 서구의 한 국민은행 둔산 지점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현금 수송차에는 은행과장 40대 김모 씨와 청원경찰, 운전기사 등 3명이 타고 있었고 10,000원권 3만 장, 그러니까 3억 원이 담긴 가방 2개가 실려 있었는데요. 김 과장 일행이 차에서 내려서 금고로 옮길 현금 가방을 손수레에 올리려는 순간 난데없이 주차장 구석에 있던 검은색 승용차가 승합차의 뒤를 가로막더니 복면 쓴 괴한이 나타나서 권총을 쏘며 이들을 위협한 겁니다. 예. 이 청원 경찰과 운전기사는 몸을 피했지만 김 과장은 돈가방을 끌어안고 강력하게 저항하다가 아이고. 괴한이 쏜 총에 맞고 쓰러져 버립니다. 강도는 그 사이에 수레비에 있던 돈가방 1개를 훔쳐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불과 4에서 5분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현장을 목격한 직원에 의해서 김 과장은 응급실로 곧바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30여 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돈가방을 지키려던 고객들의 이 소중한 예금을 지키려던 은행 직원 숨졌습니다. 자, 그런데 범인을 바로 잡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범인들은 도주한 이후였고요. 주변 외곽도로를 봉쇄를 했는데 잡지를 못했던 게 차를 바꿔 탔던 겁니다. 그러니까 9시간 만에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지하 주차장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을 했는데 목격자에 따르면 하얀색 차로, 아까 이제 검은색 차량이었다고 했잖아요. 예. 범행에 쓰였을 때는 하얀색 차로 바꿔 타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고 하니까 경찰은 그거는 파악을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정말 늘 그렇듯이 이렇게 숨진 분들이 또 아까 이제 책임감이 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은행 내에서도 굉장히 신망이 두터웠던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도 은행 직원분들이 10년 넘게 이렇게 참배를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신망이 두터운 분이었다고 하네요. 자, 지금 뭐 모두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총기 규제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저런 실탄을 쏴서 사람을 죽인 사건, 강도 사건이 있었다? 지금도 총기를 구하기 어렵지만 그때는 더 구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었는데 총기가 389경입니다. 389경 총기는 경찰이 쓰는 총기죠. 이 사건 2달 전에 이 인근의 대전에서 이 모 경사가 교통사고 났던 적이 있는데요. 예. 교통사고가 나면서 뺑소니를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389경 건총하고 실탄 4발하고 공포탄 1발 든 것이 이 건총 한정이 도난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범행에 썼던 사건 총기는 요때 지금 가져갔던 건총하고 실탄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세상에 그 경찰이 총기를 분실하고 저랬는데 2달 동안 그걸 추적을 못했다는 것도 참 현재 어떤 뭐랄까요, 이런 입장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저 뺑소니 차량을 추적했더라면 네, 그럼 꼬리가 잡힐 수도 있잖아요.
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검은색 그랜저 XG 모델로 확인되는데요. 이건 이미 범행 3주 전부터 경기도 수원에서 도난 신고됐던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또 인근 카센터에서는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온 20, 30대 남성들이 썬팅지를 구매해갔다는 제보도 들어왔는데요. 실제로 이 범인들이 버리고 달아난 차량에는 썬팅지가 3중으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외부에서 안을 못 보도록 감추기 위해서였던 듯합니다. 예. 야, 이거 이제 이 뭐 범인이 누군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차를 바꿔 타고 또 뭐 경찰 실탄을 가지고 있는 경찰을 뭐 뺑소니 해서 일부러 노려 이 상당히 진짜 무슨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권총을 지닌 채 현금 수송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도 CCTV가 없는 지하 주차장. 당장 이 정도만 돼도 뭔가 이 내부 사정을 그렇죠. 아는 사람이 하나쯤은 관여돼 있겠다. 상당히 치밀하고 상당히 계획적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찰의 눈에 띄었던 부분입니다. 2달 전에 뺑소니를 해서 경찰에 권총을 확보했다는 점, 또 현금 수송 차량의 위치하고 이동 경로 시간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그렇죠, 점. 그렇죠. 거기다가 CCTV가 없는 그 은행의 주차장을 이용했다는 거. 또 그리고 범행 후에 총을 쏘고 4, 5분 만에 뭐 주춤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장소에서 도망갔던 걸 봤을 때는 내부를 정말 많이 아는 자, 또 그리고 강도 전과가 있었던 자가 아닌가라고 경찰은 이 수사의 모습, 수사의 태양을 글로 맞췄습니다. 예. 교수님은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일단 내부 공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상당히 좀 그 신빙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 우리가 살면서 현금 수송 차량이 언제 몇 시에 온다라고 하는 거, 그쪽에 CCTV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최초에는 이게 뭐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라고 얘기가 있었었는데 외국인일 가능성은 없었던 것이 여기에 발견된 차량에 그 3중으로 썬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외국인이면 금방 표가 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 충전소에도 들렀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권총을 사용을 했는데 4발을 쐈는데 그중에서 1발을 그 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살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이게 권총을 잘 쏘는 사람은 현직 경찰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수사를 했는데 아하. 글쎄요, 뭐 경찰관들이 꼭 총을 잘 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다 군대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격을 해본 그 경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부의 어떤 그 연관성. 근데 지금 이 그 범행에 사용됐던 그랜저가 3주 전에 절도된 그런 차량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근처에 한 200m에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문도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석유가 있는 페트병에 타다 남은 성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차를 갖다가 완전히 태워가지고 없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성공을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은 완전 범죄를 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들은 범죄 전과가 있는 뭔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조직화되어 있는 몇 명의 남성이 저지른 범죄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 잡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CCTV도 없고 그러니까. 네, 당시는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맞아요. 신원 확인이 참 어려워서 이 경찰은 일단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남성 2명의 수배 전단을 뿌리고 현상금을 2천만 원까지 걸었는데요.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관계자들 또 유사 범행 전과자 등 5천여 명을 모조리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에서 대전을 오갔던 차량들의 고속도로 통행권까지 수거해서 지문 감식에 나섰고 심지어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경찰관 피습 장면이 담긴 영화를 빌린 사람도 다 세상에. 조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서도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저런 노력 끝에 용의자는 잡았습니다. 용의자는 잡았어요. 한 사건 발생 한 8개월 정도 뒤에 한 20대 남성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은행 강도했다라는 식으로 또 떠들고 다니고 나는 첩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첩보를 근거로 해서 송모 씨를 비롯한 3명을 검거를 했고 이 송 씨는 자백을 했습니다. 이 권총을 어디서 났냐? 석 달 전에 신원 미상의 남자로부터 커피숍에서 270만 원인가를 주고 샀다. 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에 쓰였던 차량은 또 범행 2주 전에 훔쳤다.
이렇게 자백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결국에는 카드빚 그리고 유흥비를 쓰기 위해서 은행 강도짓을 했다라는 자백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돈. 근데 좀 이상해요. 지금 본인들이 3명인데 3명이 4천만 원씩 나눠 가졌다. 근데 이게 지금 가져간 게 3억이거든요. 그러면 1억 8천이 남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상한 겁니다. 범행 어떤 내용도 단순히 뭐 한 200m 떨어진 건물 지하주차에 놔두고 10km 정도 이동해서 뭐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게 그 돈의 어떤 행방 같은 것들에 제대로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경찰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믿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자백은 했어요. 자백은 했는데 돈도 못 찾고 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아무런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훔쳐간 현금과 범행에 쓴 권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요. 이 범행에 사용된 번호판도 이 송 씨 일당이 타고 다녔다는 번호판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검거된 용의자 3명 중 2명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애초에 범행을 자백했던 송 씨조차도 영장 실질심사에 가서는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면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예. 결국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고 용의자도 다 석방됐습니다. 자, 교수님, 이게 말이죠. 이 사건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몇 년 전에 방송이 됐었습니다. 근데 뭐 취재를 정말 잘했던데 이 용의자, 당시에 붙잡혔던 용의자 3명 인터뷰를 다 하고 또 이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담당 형사들 인터뷰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방금 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용의자들은 경찰이 이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 하지만 또 형사들은 너무 디테일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백했던 내용들이. 이 자기들은 이자들이 진범이라고 지금도 확신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이제 그 뭐 관련되는 그 수사 서류를 정확히 보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이제 무죄로 나왔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조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그 아주 힘든 상황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쪽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로 해가지고 경찰에 가서 완전 수사를 받았잖아요. 예. 그 이후에 또 비슷한 사건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모방 범죄일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그 CG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아, 예. 진짜 실제로 저렇게 유사 범죄가 그 교수님 말씀이 진짜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근데 또 시점으로 따져보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처음에 경찰이 용의자로 봤던 3사람이 잡혔던 게 2002년 8월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다 풀려났잖아요. 근데 2003년 1월 그리고 2003년 9월에 잇따라 같은 지역에서 은행이 도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4억 7천만 원이고 8억 7천만 원에서 금액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관계성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저 2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바람에 저 2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풀어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다르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는 예. 말씀이죠. 지금이라도 잡히면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그 교수님, 지금 당시에 나왔던 범인들의 몽타주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정도 퀄리티의 몽타주를 가지고 진범을 잡기가 참 지금으로서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데 말이죠. 어디 있을까요, 저자들? 그나마 저렇게 몽타주가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잡고 보니까 몽타주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이제 살인죄 공소시효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추적을 당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아마 이제 이 그 자기들이 뭔가 이제 법의 망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져간 돈으로 일시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이 공소시효는 나중에 잡히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다리를 쭉 뻗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인생의 기간이라는 것이
끝까지 자신들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면서 아직까지 이 사건은 잡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알고 계신다면 이 대전경찰청 강력계 미제수사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꼭 연락을 주시고요. 그냥 112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사건연구소 여기까지고요.